이 책은 제가 어느 날 문득 도서관을 문득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입니다. 어떤 철학의 변명. 메인 책 안내 칸에 놓여 있었고 신간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신간이었는데 거기서는 다른 책을 또 빌렸고 이 책은 고양시 아람누리 도서관에 일반 서적 있는 코너에서 추천 도서로 있던 몇 권 중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타이틀에 어떤 철학이라는 타이틀이 특이하다 싶어서 들어서 봤다가 이 내용이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빌려봤어요. 어떤 철학의 변명을 쓴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가 만난 적이 있는 내용이 플라톤의 서적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책은 한국에 번역된 책이 몇 권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교환 소송에 대한 변론을 하는 가상의 변론을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소송 내용이 아닌 가상의 소송이라고 다른 서적들에 많이 기록되어 있대요.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네요. 왜 이 책이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샀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번 굉장히 심도 있게 읽었던 적이 있고 5, 6년 사이에 한번 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연히 도서관에 들린 날 본 책이라 타이틀도 마음에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의 변명. 이 책은 이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53년 83세의 나이에 발표한 교환소송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다룬다. 이 연설문은 기본적으로 법정 연설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소크라테스가 진짜로 법정에 서서 발표한 연설문은 아니다. 그는 고약한 전문 소송꾼에게 걸려 법정에 섰다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을 하는 처지에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 글을 쓴 것이다. 이 연설문에서 이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서게 만든 소송꾼의 이름은 리시마코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연설문은 완전히 가상적인 것은 아니며 이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직접 연루되었던 소송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재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플루타르코스가 썼다고 알려진 기록에 따르면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운 후에 연설법, 괄호하고 수사학, 괄호 닫고 연설법을 교육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부유함 때문에 국가로부터 3단노 건조 비용을 책임지라는 요청을 3번이나 받았다. 그 중에 2번은 이소크라테스가 병 때문에 재판장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의 양아들 아파레우스가 대신 나가 변론을 대독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3번째 요구에는 책임을 기피하지 못하고 건조 비용을 물어야 했다고 한다. 한편 위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은 이소크라테스가 평생 2번의 소송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에 따르면 2번 모두 3단노 건조와 관련된 교환 소송이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메가클레이데스라는 사람이 제기한 교환 소송이었다. 메가클레이데스는 국가로부터 3단노 건조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자신보다 이소크라테스가 훨씬 더 부자니까 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로써 교환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소송에서 이소크라테스는 병이 들어 재판장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아파레우스가 연설문을 대독했는데 승소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366년경의 일로 추정된다. 2번째 교환 소송은
리시마코스의 고소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소송에서는 이소크라테스가 패해서 3단로 건조 비용을 내야 했다고 한다. 위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소크라테스는 3번의 3단로 건조 비용을 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소송에 패했기 때문인 셈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Y12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위 플루타르코스의 기록 가운데 두 번째 소송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위 플루타르코스가 이 가상의 연설문이 실제로 법정에서 이소크라테스에 의해 낭독된 연설문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두 번의 교환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위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은 다소 혼란스럽고 기록의 정확성도 신뢰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소크라테스의 고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연설문에서 이소크라테스는 3번이나 이미 3단로 건조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록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 판인데 누구의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 밝혀줄 바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설문은 아마도 그 해석에 따라 강연에 교재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석의 글이 있네요. 변론과 웅변에 관한 교사였던 사람이 쓴 교재로 썼다면 교육용 사례로서 이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교환 소송에 대해서 책임 전가, 떠넘기는 것을 소송으로 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재판되지 않은 내용의 가상의 소송 내용이다 라는 설정과 이 뒤에 보면은 이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변론을 한번 해보니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가상의 재판 내용을 강의 재료로 쓰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그러나 이 연설문이 취하는 반론 형식과 리시마코스에 의해 이 이소크라테스가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는 설정은 모두 가상일 수 있다. 그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자신의 연설문은 여느 연설문과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입을 연다. 법정에서 하는 연설이지만 그 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상적인 설정과 새롭고 독특한 형식 안에 담긴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이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사실로 보인다. 이 연설문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교환 소송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메가클레이데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연설문은 이소크라테스가 그 소송에서 겪은 것들을 되돌아보며 작성한 가상의 변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가 실제 소송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서 이 가상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가상의 연설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루시마코스라고 소개되는데 그는 그야말로 가공의 인물일 수 있다. 이 가공의 전문 소송꾼은 이소크라테스가 마땅히 국가의 공역, 특히 3단로 건조를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큰 부자이면서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일종의 세금 포탈의 죄목을 이소크라테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게다가 이소크라테스가 돈을 번 방법도 문제 삼는다. 이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처럼 젊은이들에게 말솜씨를 가르치면서 큰 돈을 받았으며 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리시마코스의 주장이었다. 이소크라테스는 이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자신은 학생들을 망가뜨리는 교육을 한 적이 없으며 그들을 가르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테네 이외 지역에서 온 타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었으며 게다가 그 수익이 3단로 건조 비용을
맡아야 할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의 변론의 핵심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실천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철학이라 불리는 자신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익하며 따라서 자기에게 배운 학생들은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 전체에 유익을 끼칠 사람들임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그의 변론은 자신의 교육과 철학을 위한 변명이며 그런 철학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자기 자신의 삶과 행동, 이념에 관한 고백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모미글리아노과 미슈는 이 연설문을 서양 고대 자서전 전통의 맥락 안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선 피고인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설명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 전체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는다. 예컨대 리시아스가 작성한 연설문에서 마티테오스라는 사람은 법정에 서서 자기 삶 전체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 청중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로 변론을 시작한다. 기원전 399년에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의 변론도 비록 그 기록은 크세노폰과 플라톤에 의해 재구성된 형태로 남아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소크라테스는 교환 소송에 관련된 법정 연설문의 형식을 취해 자신의 삶을 바쳐 실천한 교육과 철학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테네와 그리스 전체를 위해 구현하고자 했던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한마디로 변론의 형식으로 자서전을 쓴 셈인데 이 연설문에 대해 이소크라테스는 저의 생각과 제가 살면서 이루어온 다른 모든 것들의 그림과도 같은 연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소크라테스 연설문의 제목에 나타나며 그가 연루되었다는 교환소송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교환이 문제가 되는 소송인데 두 명의 부자가 법정에 서서 여차하면 서로의 재산을 맞바꾸게 될 판이다. 기원전 4세기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도시가 어떤 한 사람의 부자에게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다. 예컨대 디오니소스 축제 등 비극과 희극 공연에 필요한 합창단의 훈련이나 운동시합의 준비, 국방 강화를 위한 3단로 건조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세금처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10개 부족에서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상위 120명씩 모두 1200명이 그런 국가적인 명령에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의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때 비용 부담의 대상으로 지목된 부자 A가 도시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제기하면서 다른 사람 B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자니까 나에게 부과된 비용 부담의 의무를 저 사람에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B가 A의 이 일을 제기를 받아들여 A 대신에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소송은 거기서 끝난다. 그러나 B가 A의 이의 제기를 거부하면서 아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아니니 저 사람에게 부과된 비용 부담의 의무는 저 사람이 그냥 져야 한다. 라고 반박하면 소송은 계속된다. A는 B에게 서로의 재산을 완전히 맞바꾸는 교환 요청을 한다. 좋다. 저 사람의 재산과 내 재산을 맞바꿔달라. 그러면 내가 그 비용을 내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B는 자기가 A보다 더 부자라는 주장에 반대했기 때문에 A가 요청한 재산 교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재산의 규모를 속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후 사흘 뒤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의 교환 소송은 거슬러 올라가면 솔론 괄호하고 대략 기원전 630에서 560년 괄호 닫고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실행된 적이 있다는 증거 자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자주 일어난 소송은 아닌 것 같다. 부유한 시민들은 대체로 공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나마 가문의 명예로운 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비용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람들이 보내는 고마움의 찬사를 즐겼다. 또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섰을 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기 부모, 선조가 공적인 비용을 부담했던 이력을 열거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관행이었다. 그것은 사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돌보며 행동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통용되었다. 교환 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보아 이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부유층 인사로 평가된 것이 분명하다. 그의 주 수입원은 교육 활동에서 얻는 수입료였다. 그는 기원전 436년에 태어났고 아테네 에르키아 데모스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 테오도로스는 아울로스 괄호하고 관악기 아울로스 제조로 큰 돈을 모았던 신흥 부호였다. 부와 교양에 대한 집안의 관심 덕택에 이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교육에는 소피스트들의 새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민주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요구되던 연설의 기술, 청중을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 법리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수사학 교육이었다. 이소크라테스는 당대 최고의 소피스트로 꼽히던 티시아스 괄호하고 기원전 5세기의 활동 티시아스 고르기아스 기원전 485년에서 380년 프로디코스 기원전 465에서 395년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본격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직후인 기원전 403년 경으로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다. 수사학으로 무정한 그는 처음에는 연설문 작성가로 활동하였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고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연설문 대피를 한 것이다. 채무, 상속, 폭력행위와 관련된 법정 소송의 연설문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는 곧 연설문 대피를 그만두었다. 정치적인 연설가로 활동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목소리가 약하고 청중 앞에 설 때 필요한 배짱이 부족함을 깨닫고 포기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교육이었다. 392년쯤, 그러니까 나이 44세에 그는 학교를 열었다. 잠시 비교하자면 그가 학교를 열고 7년이 지난 후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열어 이소크라테스는 물론 수사학을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 교육에 비판적인 대립값을 세웠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학교로 꼽히는 것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아니라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였다. 유명세를 탄 그의 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각처에서 몰려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학교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는 그 평판과 명성에 걸맞는 공적 의무를 금전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공헌은 그가 이 연설문에서 밝혔듯이 아테네와 전체 그리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 것이었다. 이소크라테스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연설가를 키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감을 가진 훌륭한 시민과 지도자를 키웠노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아테네와 그리스에 그가 바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째로 교육에 바침으로써 아테네와 그리스에 기여했으니 공적 비용의 의무를 이유로 교환 소송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제목으로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테네와 그리스를 위해 사심없이 노력하고 실천한 교육 때문에 감사의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테네에는 민주정체가 보장하는 활동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귀족 출신이나 부자들, 즉 일반 시민이 질투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특권층의 약점을 노려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말로 내세우는 것은 아테네의 안정과 발전이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공적인 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민사적인 분쟁에 걸린 사람들에게 적절한 연설문을 작성해 줌으로써 돈을 두둑히 챙겼다. 이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전문 소송꾼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를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며 좋은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집필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 연설문에서 그의 변론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철학과 말이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가 말하는 교육은 말의 교육이었으며 그 자체를 철학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가 생각하는 참된 지혜는 정치적인 공동체 인사 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황에 맞춰서 시의 적절한 의견을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었으며 이는 현명함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교육을 통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수사학적 인재를 키우려고 했다. 그와 같은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이 바로 참된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그는 당대의 플라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플라톤은 인간의 인식을 암과 지식, 모름, 의견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의견은 암과 모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닌 상태에서 나온다. 특정한 개인에게서 분명히 그렇게 보이며 나에게 보이는 바가 곧 나의 의견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좋고 옳다는 판단을 내리지만 그 사실을 설명하고 확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만 유효한 판단이다. 여기서의 나는 나와 나의 의견에 설득되어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판단이다. 따라서 철학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지식만이 철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인식의 세 가지는 각각 존재론의 관점에서 구분되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짝을 이룬다. 암과 지식은 언제나 있는 것에 짝이 되는데 그것은 항상 이때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고 그 자체로 순수하게 있는 것, 순수하되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있는 것이다. 어떤 속성을 두고 말한다면 항상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속성 그대로인 것을 가리킨다. 존재의 속성의 측면에서 생성을 갖지 않는 것, 즉 생성 소멸과 변화를 겪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 속성을 오롯이 드러내는 존재의 참모습이다. 플라톤은 이것을 참된 형상,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라고 하였다. 반면 모름에는 전혀 있지 않은 것이 연결된다. 있지 않은 것. 하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이며 전혀 없는 것으로서 어떤 속성을 두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즉 아무런 특성도 없는 것이며 전혀 그 무엇이지도 않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선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완벽하게 모른다. 마지막으로 의견이나 판단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있기도 하고 또 있지 않기도 한 것이 짝을 이룬다. 이것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현존과 소멸을 겪는 것이다. 어떤 속성을 두고 말한다면 때와 조건에 따라 그 속성이 있으면서 있지 않기도 한 것이며 그 속성대로 이기도 하고 이지 않기도 한 것을 가리킨다. 일견이 암과 모름 사이에 있듯이 이것도 있음과 있지 않음, 임과 이지 않음의 중간에 있다. 이것이 있음과 있지 않음, 임과 이지 않음 사이를 오가는 생성과 소멸의 변화를 겪는 이유는 이것이 항상 변화를 수반하는 물질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것을 현상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즉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현상의 세계이다. 현상은 이데아와 같은 실제가 우리의 감각과 물질적인 세계에 드러나는 바이다. 이런 플라톤의 구도에 따르면 이소크라테스가 지혜의 핵심으로 보는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것이다. 티마이오스 편에서도 플라톤은 엄밀하게 존재론적인 구분을 한다.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되 생성을 갖지 않는 것과 언제나 생성되는 것이되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분명히 앞의 것은 합리적 설명과 함께 지성에 의한 이해에서 복잡되는 것이며 언제나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인 반면에 뒤의 것은 비이성적인 감각과 함께하는 의견의 대상이며 생성 소멸되는 것이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언제나 그 어떤 무엇이며 그것으로 언제나 있는 참된 존재를 알려고 하는 열망과 노력을 가리킨다. 참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은 항상 변하며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의견이 영원한 것에 이닿지 않는 한 끝내 배제하려고 한다. 반면 인간의 감각에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집착하고 그 현상에 대한 감각 정보로 구성되는 한갓 의견을 추구하며 그 의견의 영원한 본질의 진리가 비추지 않은 채 오로지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만을 얻기 위해 말로 설득을 일삼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아니라 호사꾼에 불과하다. 그것이 소피스트와 이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인 태도였다. 이소크라테스는 말, 로고스의 교육을 내세우는데 여기서 말이란 로고스, 한 사람의 생각과 그가 살면서 이루어온 다른 모든 것들의 그림이다. 여기서 그림은 세계관을 말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온 다른 모든 것들의 그림이다. 꼭 필요한 말을 한다는 것이 현명하게 판단을 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징표이며 참되고 합법적이며 정의로운 말은 참되고 믿을 수 있는 영혼의 모상인 한 말의 교육은 말만의 교육이 그치지 않고 말이라는 그림과 모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한 개인이 도시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말의 교육은 곧 도시국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성을 띠게 되며 말은 곧 도시국가에 관련된 정치적 담론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여느 소피스트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사로운 계약과 이해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연설문 작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말의 교육은 한 개인을 특정한 도시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알며 그에 알맞는 정치적 의견을 잘 만들어내고 말을 통해 설득력 있게 피력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유익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치적 의사소통 과정 전체를 전제한다.
말을 통해 생산적으로 논쟁하며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구하여 모두에게 알게 하고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적절한 의견을 심의하고 설득하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소크라테스는 수사적 인간, 논의에 능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수많은 개별적인 대상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변화무쌍하며 일시적인 현상의 저변에서 작동하는 영원 불변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가져야 하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많은 경우에 의견에 의해 더 좋은 것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와 같은 현명함을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들을 소일하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공정관대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연하고 관대한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를 존중하면서 개별적인 애로점을 헤아려 배려하며 하나의 도시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선을 지향하도록 해줄 수 있다. 말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갖는 위력 때문이다. 하나의 동일한 행위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와 의미, 어감이 달라진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이란 동일한 것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중대한 일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고 사소한 것을 중대한 것처럼 옷 입힐 수 있으며 옛날의 일을 최선의 것처럼 기술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고풍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언어의 연금술은 사람들에게 마법처럼 작용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잣대를 그려내는 상상력을 조작하고 그들에게서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그러나 그 위력은 마치 중무장한 전투나 권투, 레슬링 등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 갖는 힘처럼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의도에 따라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예컨대 모함은 가장 위험하며 악질적인 말에 일그러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를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아무 실수도 안 저지른 사람을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재판관으로 하여금 맹세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진실을 사라지게 하고 청중에게 거짓 의견을 불어넣어 시민들 중에 누구라도 걸리면 부당한 손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이소크라테스가 교육과 철학에서 초점을 맞추는 말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것이다. 말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순간 공적인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말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고 공동선을 향하여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말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만 못하다. 그러나 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처럼 사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로를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논의하게 될 일들에 관하여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도시를 이루며 살아왔으며 법을 세울 수 있었고 기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안한 거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준 것,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공적인 차원에서 이소크라테스가 열거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철학적인, 수사적인, 공명관대한,
판단과 의견을 구성하는 도구가 바로 말이며 그것은 도시국가와 시민을 위한 정치적인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이 공동체 의식을 잃고 갈등하는 아테네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반복하며 소모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리스 세계의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원전 338년 9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교육을 실천하고 인재를 육성하였으며 그리스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소위 범그리스주의적 지도자를 물색하며 여러 후보자에게 편지와 연설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그리스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며 주도권 다툼을 전쟁을 지속하면서 피폐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내부의 갈등은 외부의 적의 침략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초에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를 침략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여전히 건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소크라테스의 위기의식은 잦아들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의 모든 도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힘을 합쳐 외부 위협 세력인 페르시아를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정치적 이념은 기원전 4세기 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대왕에 의해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 물론 그것은 이소크라테스가 숨을 거둔 이후의 이야기이다. 7. 연설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해 나가는 것은 이제 독자들의 몫이다. 이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물론 다른 철학서들도 연관이 있겠지만 언어론에 관한 철학서를 보다가 그것과 연관돼서 옛날 책이 좀 보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본은 없어졌고 여기 나온 번역본은 필사본의 연합으로 번역이 됐다고 하네요. 기원전 이 시기 그리스와 아테네에도 기부 시스템이 존재했고 그것을 시기에서 떠넘기고 계속 괴롭히는 일반 시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 교환 소송에 관한 책을 제가 읽음으로써 퀀텀이나 기타 등등의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 조금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다가 퀀텀이 열렸는지 저는 잘은 모르나 제가 읽었던 책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채를 쓰거나 빚을 진 자들과의 입장이 뒤바뀌는 상태가 이 책과도 어떤 연관은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속으로 생각한 걸 말해버렸네요. 이 책은 우연히 도서관에 가고 싶은 날 우연히 돌아다니다 발견한 매대가 아니라 그 추천도서 쪽에 있던 도서였으며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아테네와 그리스 아테네 시기에 법정에서는 변론을 할 때 자기에 대한 소개,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모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아울러 이 책에서 변론하면서 변론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나의 의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과 이 책의 문장이 저의 생각에 맞아들어 읽으면서 상당히 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래전 글을 끄적이다가 가상의 법정 스토리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딱 가상의 변론에 대한 책이라서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고대의 책이지만 알 수 없는 처음 본 책이지만 공감을 샀고 그래서 더욱 빌리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별로 빚을 못 봤지만 이 사람의 생각 체계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줘서 그 다음 세대에 이 사람의 스토리가 펼쳐졌다
라는 얘기를 읽으면서 해제 부분만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위로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교육자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시회는 몇 번 해본 정도의 사람일 뿐이지만 이 번역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